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준석 김종인이 쿠데타였다. 이틀 전이죠.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 전원 사표 파동은 만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 이 이준석과 김종인이 벌인 쿠데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조차 쿠데타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측근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라고 말할 정도로 김 위원장 행태를 성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하필 김종인, 이준석 딱 두 사람만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언뜻 보면 윤석열이 선대위 개편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김종인이 뜻대로 할 것인가 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준석의 거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긴급 의총에 불참하면서 의총에서 자신을 향한 성토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셈이 됐습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물러나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 재선 의원은 현장에서 이준석을 불러오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연말 이준석과 김종인의 만남을 주목합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김종인은 훨씬 더 노회했습니다. 그는 이틀이 지난 3일 느닷없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선대위 총사퇴를 외친 겁니다. 3일 오후 5시 15분 알려진 대로 기자들에게 공지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 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의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2시간이 채 안 되어 그 공지는 정정됐습니다. 소통착오로 잘못 공지됐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김종인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총대는 사람 좋은 임태희가 맺습니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핑계를 이렇게 댔습니다.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김종인에게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김종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두 분의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모두 사퇴하는데 김종인과 이준석 딱 둘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배짱 있으면 우리를 한번 잘라보라. 일부 언론은 김종인, 이준석 연합작전에 윤핵관이 일격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일격을 당한 것은 이준석이 만든 말인 윤핵관, 그러니까 실체도 불투명한 윤석열의 측근 윤핵관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후보 본인입니다. 그나마 윤석열을 직접 지원하던 측근 보좌진을 자르는 것은 윤석열의 수족을 자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전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김종인이 2일 점심과 저녁을 함께하며 쇄신안을 논의했다. 김종인은 자신이 관장하는 총괄상황본부를 선거대책본부로 바꾸고 후보 비서실의 메시지 그리고 일정 정무 기능을 이곳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제시했고 윤석열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보다 과감한 계획을 해야 한다며 본부장 6명 총사퇴까지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은 3일 오전 7시 총괄본부회의에서 이 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2시간 뒤인 오전 9시 선대위 회의 직전에 김종인은 자신의 직할부대인 총괄상황본부 참모들과 논의 끝에 선거대책본부 신설과 6본부장 총사퇴를 섞은 전면 개편을 던진 겁니다. 김종인은 기자들에게 윤 후보와 상의 없이 저질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3일 TV조선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저질러서 발동을 걸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끌어질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과 소통하지 않았다면서 이준석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3일 기자들에게 개편안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한 게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6개 본부장 체제 구조조정을 거론한 김종인이 이 중에 조직, 직능, 홍보본부는 당대표 산하로 편입하고자 하는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근 쪽에서 당장 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의 힘만 키우고 윤석열 측근은 다 잘라내는 것 아니냐.
당 주변에서는 김종인을 이렇게 성토합니다. 어떻게 선대위 개편을 두고 후보는 패싱하고 선대위를 박차고 나간 당대표와 상의를 하느냐. 언론에 보도된 당 내부인 말입니다. 회장이 회사를 비운 사이 사장이 조직 개편을 발표하고 회장이 부랴부랴 회사로 돌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선거란 원래 후보의 핵심 인력들이 뛰는 거다. 이 목숨 걸고 때로는 감옥 갈 각오까지 하면서 치르는 건데 자꾸 외인 부대가 와서 다 자르라고 하는 형국이다. 자,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준석 리스크는 훨씬 더 컸습니다. 이제 등 돌린 2030을 포용하기 위해 좋건 싫건 이 대표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는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의 일탈령이 내부 총질은 솔직히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을 추스르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책임이 있는 당대표가 당내 문제까지 후보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당은 물론 정치를 잘 모르는 후보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당 외부 모든 방송에 부른 대로 나가서 그는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부터 윤석열을 너무 자주 겨냥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지구를 떠난다는 말도 했으며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는 전화통화를 원희룡이 공개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대표로서 당이 결정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위해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직을 가진 채 가출하고 잠적을 해서 부산으로, 순천으로, 제주도로 돌출 행동을 하면서 끝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울산으로 가서 이준석을 포용했을 때 저는 윤석열의 리더십을 보였다며 반겼습니다. 이로써 당내 파열음이 더는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솔직히 이준석의 그런 일탈을 누가 가장 반겼을까요? 그건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공천을 사천으로 했다고 하여 정치판에서 사라졌던 김용호조차 이런 이준석의 행태에 휘를 내두릅니다. 그가 울산 회동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보를 무력화시켰으며 공당이 몇 사람이 사상처럼 되어버려 당도 활기를 잃었다. 그는 이준석이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선대위에서 발을 뺀 걸 두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한을 가장 크게 가진 사람이 불만을 쏟아낸다. 선대위 활동에는 발을 빼면서 대표직은 유지 행사하겠다고 한다. 낯이 참 두껍다. 나름대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다. 김용호가 한 말대로 대선 전국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당대표가 태업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청와대 정부 여당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상대 후보와 정책에 대해서는 공격하지도 못하면서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호는 당대표는 배구 경기로 치면 전위 공격수인데 상대 진영으로 스파이크를 날리기는커녕 왜 블로킹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 말 덧붙였습니다. 언론 노출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다. 대표가 내부 고발하는 정당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준석, 김종인이 쿠데타를 뒷받침하는 증언은 또 나왔습니다. 이 선대위 2인자인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이 4일 언론에 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은 선대위 6개 본부장보다는 윗선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총괄인 김종인만 쏙 빠졌다는 것입니다. 가령 정변이 벌어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기 의지에 반한 채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보라. 사표를 내라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겠느냐. 나나 선대위 6본부장에게 사표 내라고 했겠느냐. 결국 윤석열이 요구한 개편의 시작은 김종인부터 물러나라는 것인데 김종인과 이준석은 그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김종인은 사표를 안 냈고 김병준은 사표를 냈다. 후보는 다 내라고 했다. 김병준이 말입니다. 반면 이준석은 4일 그러니까 어제 이 쿠데타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윤석열이 김종인의 선대위 전면 개편안을 꾸짖다라고 성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발언이다. 정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꾸짖다라고 하는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꾸짖다설은 이제 공공연합니다.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는 라디오에 나가 김어준이 어제의 일은 김 위원장이 꾸짖다 아니냐고 묻자 이를 아주 쉽게 시인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이준석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준석은 의총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사퇴 주장을 간단히 일축했습니다. 찾아와 말씀 주시면 논의하겠다. 그가 과연 사퇴 논의를 할까요? 거의 이 말을 들으면 섬찟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가 3일 오후 이날 의총에서 쏟아진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손학규한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 정말 놀랄 말입니다. 이 말 들은 손학규 대표 정말 분노했을 겁니다. 하긴 그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그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손학규 후보 측 서령호 대변인이 어제 오후 서면 논평까지 내었습니다. 이 대표는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 선배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 선대위 개편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집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죠. 언론은 이준석의 합류 여부, 정확히는 이준석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김종인이 말하는 선대위 축소 개편은 바꿔 말하면 선대위를 김종인이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3일 의총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죠. 후보는 선대위에서 결정한 대로 연기만 해달라. 그는 윤석열을 졸지에 자신이 감독하는 연극의 배우로 더 나아가 자신의 아바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좌파 성향의 신문들이 이런 호재를 그냥 넘길 리가 없습니다. 신문마다 만평으로 비꼬았습니다. 김종인이 무도함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무능함을 과장해서 비꼰 것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선거에 최대 악재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김종인은 지금 아마도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한 말은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런 말이지만 윤석열이 그와 이준석을 손절할까 봐서 그는 안절부절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자신은 이준석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준석은 아직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충견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치는 것은 김종인에게는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한 자루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 선대위 개편, 나아가 진영 전체의 스크럼을 다시 짜는데 초점은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모아져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소속 의원들이 전원 당직 사퇴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당대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사퇴로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알선수재 고발 사건, 이른바 성상납 사건도 이준석에게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당대표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스스로 직무를 정지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준석의 태도는 의연하기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4일 오후쯤에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다. 그는 소속 의원들이 저는 당직 사퇴를 한 이 상황에도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했느냐?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선거 캠프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그는 아직 40%에 달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제쳤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여론조사가 몇 개나 됩니다. 이재명은 어제 오전에는
광명시 소아리 기아 공장을 찾아가서 위기 극복을 신형 키워드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난해까지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라든가 가족 리스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와도 물찌감치 떨어져 있으니 자신있게 지도자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보수진영 후보인지 방금까지 토지 배당금제를 내밀고 기본소득을 말하던 좌파 포퓰리스트인지 헷갈리는 것은 아마 저뿐이 할 겁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가겠다. 이 말은요, 저도 벌써 7, 8년 전에 이 2031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을 때 머릿말에 썼던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한창 임상실험 중인 국산 코로나 백신을 자신이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하겠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경 편성 군불대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손실보상을 촉구한 것입니다.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야당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야권이 여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승석을 내려니 당선되면 한다, 선거 끝나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내세웁니다. 실용주의자.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변신은 또 있습니다. 이 집값 파동이 얼마나 악재인지 잘 아는 그로서 그는 부동산 문제도 재빨리 태도를 바꿨습니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공적 취급하던 그가 한 말로 도저히 여기지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다. 그는 자신이 재빨리 내놓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시정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쯤 되면 그가 보수 후보입니까? 아니면 좌파 포퓰리스트입니까? 그는 문 대통령에게도 적이 되었으니 청와대가 한 말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어제는 그가 한 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인터넷에서 일제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에 사는 30대의 청운이라며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소개하자 이것은 소확행 공약으로 해서 빨리빨리 발표합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발언에는 사안의 균형 문제나 재원에 관한 고민을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 표만 된다면 나는 한다, 나는 약속한다. 이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선진이 요란할수록 선진에 넘어간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광고가 많은 상품비 가격이 비싼 것은 그 광고비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효용 가치는 절대 선진으로 인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효용의 상품 중에서 사람들은 광고를 하지 않은 무명의 값싼 제품보다 선진이 요란한 비싼 제품을 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대중에게 효과적입니다. 소비자인 국민은 선진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사는 것입니다. 속은 불량품인데도, 아니 집을 불태울지도 모르는 불순품인데도 이 괜찮은 청소기인 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진은 마치 사이비 종교와 같습니다. 이 천국으로 오르는 달콤한 청기가 그려진 설탕으로 만든 과자 같은
사이비 종교 말입니다. 그런 과자를 선택했다가 우리는 진정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